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건강 수명, 그럼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건강 수명에 대해서 2016년도 자료. 한국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몇 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로 보이십니까? 9년 정도 열어납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9세로 나와 있죠. 여성분들은 85.2세, 갤럽마다 조사 수치가 조금은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6년 정도 더 많이 산다. 여성분들 20살 정도 되면 남자 14살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평균 2살에서 4살 정도까지 이렇게 남성분이 나이가 많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평균 한 10년 이상 홀로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 땡 잡은 거죠. 예?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고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9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미국보다 높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된다면 이제 진짜로 100세 시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재수 없으면 130살까지도 살 수가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 모친이 78, 9세 평균 연령이 됐을 적에 평균 수명이 제 모친은 95까지 사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마실을 다니셨습니다. 딱 한 달 보름을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가시는 날에도 아침에 커피 믹스라 그럽니까? 믹스 250개짜리가 있대요. 그걸 한 통을 사시고 종이컵을 2줄을 사셔서 1층부터 간호사분들, 선생님들 전부 다 나눠드리고 전심 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고기를 안 드셨습니다. 늘 소식하시고 간식 아예 안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20, 30년을 더 사셨는데 그럼 평균 수명이 뭐 100살 그러면 130살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균 수명은 늘어도 건강 수명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리 보존하고 산다는 거죠. 늘 병원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이에요. 평균 나이를 알아봤더니 62.9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리더분들의 연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야, 몇 년 남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노후 준비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의 개념이 틀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인간관계예요.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면에서 돈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한 3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그래 한국 사람들 사고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늘 세뇌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아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젊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늙어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나는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온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긴장의 고리를 늦춰버리면요, 우리 몸은요 서서히 고장 나는 것이 신호음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쉬는 날을 되면 좀 더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긴장의 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늦춰버리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상 신호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의 고리를 꽉 조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봉합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 아팠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전부 다 오로지 앞만 보고 일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60을 늘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상황을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 여기서 한 20% 정도 이상만 조금 떼어내서 50 이전에 한번 투자해보라는 거죠. 지금은 나한테서 그렇게 크게 표가 나지는 않지만은 무언가는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자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뭐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젊어서 투자해봐라. 우리는 영양학을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골밀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먹어줘야 되지만 그에 관련되는 영양소를 젊은 애들이 먹으면 한결 낫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건강수명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 나가냐, 좀 녹는시키느냐,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인 생활도 조금 더 하시고, 자, 우리가 먼저 시간까지 효소 활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식품이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식품의 효용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더블엑스를 먹었을 적에 어떻게 하면 더블엑스를 마약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런데 내가 만나는 소비자는 절대로 그런 반응을 하지를 않죠. 제 파트너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존 와 있는 파트너들이 물론 소중한데 늘 뉴페이스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뺏겨버려요. 그러면 기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효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함축을 시켜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지금 현재 암세포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환경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지금 인지를 해요. 하루에도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내 몸에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들 계시고 지금 내 몸속에 무수히 많은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면역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못하고 늘 온코젠이라 그러죠. 온코젠이라는 형태로 늘 갇혀가지고 암세포가 확산이 되지를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계 문명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MRI라는 기계를 내 몸을 맡겨봤더니 그 암세포를 지금은 찾아내지도 못하는데 그 기계가 발전을 해서 그 암세포를 다 찾아냈어요. 제가 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은 머리에도 암세포가 있고요. 손바닥에도 있고요. 발바닥에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기계가 증명을 해버렸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못 찾아내면요.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기계가 만연에 고도의 문명이 발전을 해서 그 기계가 암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낸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주위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그 환경에 엄청나게 지배를 이래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은요, 어디까지 지배를 하느냐? 심장까지 지배를 합니다. 혈액의 흐름까지도 전부 다 지배를 합니다.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과 같은 시점에서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막 충만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가 예비군 훈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자리를 푹 엉치를 까지건 앞으로 빼시고 고개를 한없이 숙이시고 잠자리를 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은 교감신경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충만한 거죠. 이게 낮과 밤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요. 내 정신 상태가 바르면요, 내 몸은 그 환경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완전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 있는데 하루 정도만 지나면요, 거기에 시차에 완전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사실은 좀 불안전하다면요, 그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적에 암이 걸리지 않는 장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장암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 소장암이 없습니다. 지금 암학회에서는 전체 암의 2% 정도가 소장암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제 눈으로 직접 소장암을 테스트 받았는 것은 보기가 잘 어려웠습니다. 왜 소장암이 드물고 왜 심장암이 없을까?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장암이 없는 이유는요, 심장에서 혈액을 온 전신에 공급을 할 적에 공급시키는 온도가 37.3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이 37.3도의 온도를 뇌 전신에 혈액을 공급을 시킵니다. 그러면 심장에 암이 걸리지 않은 이유는요, 온도 때문입니다. 37도선이 넘어가는 혈액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디에 종양이 생겼어요? 어디에 암이 생겼어요? 일단 암이 걸리는 사람은 적정선의 온도보다도 온도가 높다는 말입니까? 낮다는 말입니까? 낮은 겁니다. 간혹가다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저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너무 더워서 이불을 못 덮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가 착각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 장 속에 얼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추위, 이게 한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몸속에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이 미열, 내 몸에 퍼져 있는 미열을 피부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유독 피부 쪽에만 엄청난 열을 발산을 시킵니다. 스스로가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뜨거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두 번째 소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들 해서요,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 여성분들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수술하는데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쓴대요. 왜? 림프절이 그 주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림프절이 뭐 목 쪽에도 있고 겨드랑이 쪽에도 있고 사타구니 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림프가 어디에 가장 많으냐? 70%가 소장 주위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하나하나의 전부 다 면역세포라면 그 면역세포가 밀집해서 쉴 수 있는 장소, 림프절이 소장 주위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군부대 내에서는 별도의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장암이 생겼어요. 뭐겠습니까? 림프절이 박살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암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하, 따뜻하면 암이 생기지 않겠구나. 두 번째는요. 내 주위에 어떤 암 환자가 있어요. 우리는 암 환자를 어떻게 상대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발이 따뜻해져야지 폐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폐 기운이 만들어져야 폐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폐 순환이 일어나야 두환 종혈이 되는 거예요. 두환 종혈이 뭡니까? 결국은 위쪽은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아래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뜻하게 하는. 그 순환을 우리가 스스로가 전부 다 통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깨 쪽이고 허리 쪽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하고 목 둘레는 비례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굵어지면 목 사이즈도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와 있어서 윗단추가 잠기지를 않아. 그럼 밑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밑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배둘레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노폐물이 축적되는 장소입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경상도에서는 똥배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여성분들. 왜 똥배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 지방질이 빠지지 않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가 우리가 자궁혈이다 말이에요. 이 자궁혈 자체가 차가우면요. 임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모든 뇌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기능이 봤을 적에 이 자궁혈이 너무나 차가운 거야. 차가운데 주인이라는 작자는 늘 차가운 것만 먹고 늘 한겨울철에도 아이스크림 먹고 찜질방에 가서 몸을 달구고 난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해요? 식혜요. 맥주 한 잔 드시고 그것도 맥주도 그냥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얼음까지 시원하다. 내려가는 감이 느껴진다라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만약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전부 다 입이 있다면 어떤 표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시바시바 걷는다 그랬죠. 그래 잘났다. 날 위해서 사냐 널 위해서 사냐 늘 이런 표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궁혈이 너무나 차단 말이야. 차가우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서 이불을 덮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아메가 뻑하면 뭘 합니까? 바디킬을 하고 또 올해도 5월달에 한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궁혈은요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줄 수가 없어. 이걸 빼는 순간에 나는 사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서 쥐고 있는 것이 자궁혈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아랫배 우리가 똥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따뜻하게 하면 다 빠집니다. 더우면 벗게 돼 있고 추우면 자꾸 껴있게 되는 것이 하나의 논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위가 유독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하 내가 아랫배 모든 그 기맥 자체가 너무나 차갑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과에 관련되는 모든 질환은 100%가 냉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냉기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각자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좌욕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이게 1년 중에서 며칠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내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 50년 전하고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인체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여성분들의 평균 온도가 1도 하향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0년의 격차 속에서 새로운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냉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질병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이름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도 자가 면역계 질환이고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게 이야기한다면 파킨슨 질병도 역시 자가 면역계 질환입니다. 이 자가 면역계 질환은요. 전부 다가 출발이 무엇으로 출발했다고요? 냉기로 출발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자가 면역계 질환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시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가 차가운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손발을 만져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온기가 느껴집니까? 차갑다. 그래서 내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죽음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 따뜻하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면요. 우리 WX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함축시킨다면 피를 좀 더 어떻게 해요? 순환을 용이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떤 분이 한 번 질문해 왔어요. 뇌하수체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고 질문해 왔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답변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시면 제가 아주 난감해집니다. 병원에서 어떤 처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식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 식품 먹고 어떻게 나아졌다, 뭐 설령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양성 종양이 생겼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현재 드러난 증상은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고, 왜 여기에 종양이 생겼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퓨린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 이 퓨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체 내에서 바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간이라는 데서 전부 다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대사활동 속에서 이 퓨린 성분을 무엇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냐 그러면 요산이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이 요산도 뒤에 산입니다. 애시드 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성 물질이라는 거죠. 이 요산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면 간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신장 라인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은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는 음식 중에서 주로 동물성 단백질, 이 동물성 단백질이 내 체내에 들어오면요, 이것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인체 내에서는 엄청난 많은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하고 많은 양의 비타민 B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B6 피리독신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B군들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배우셨습니까? 전부 다 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배우셨죠. 유산균이 장내에 서식을 하면서 어떤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고서 환경을 갖다 보면 배설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설물이 바로 유산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유산 스스로가 장벽, 대장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됐습니까? 장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는데도 관여를 하고, 장 환경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 그리고 비타민 B군을 합성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산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 거죠. 결국은 이 뇌가 장이 차다 보니까 아무리 유산균을 집어넣어줘도 이게 내 장내에서 도움을 주는 유익균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테스테 플로라 한 포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억 마리의 균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한 포씩만 드시더라도 30일이면 30억 마리 균이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300억 마리예요. 300억 마리가 균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원하는 위치, 장 위치에 도달을 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으로 바뀌는 것이 약 35%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50억 마리 중에서 35% 그러더라도 약 100억 마리 정도가 되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장에 기생하고 있는 유익균들을 가지고 추산을 해보니 얼추 30억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간에 갭이 70억 마리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전부 다 냉해서 그렇습니다. 차가워서.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놓으면요, 다 죽습니다. 이게 따뜻하면 사는데 차가우면 다 죽는다는 거죠. 따뜻하게 하십시오. 한 포를 드시고도 10포 이상의 효과를 느끼게 만들려면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늘 수도 없이 드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산균도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장이 차가우니까 들어가자마자 얼마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적한대요.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이라서 이 지용성 비타민이 간에 저장이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이 지용성 비타민의 하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접근하는 순간에 100%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농약을 드시잖아요. 늘 우리는 비료를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 농사를 지어봤다 그랬는데 1년에 21번의 농약을 쳤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 대구대학교에 많은데 이거 사과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코시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해본다고 알아봤더니 사과 씨앗 속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씨앗 속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사과 껍질을 삐껴낸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책에서는 뭐가 나인 줄 압니까? 사과 하루에 반 조각만 먹어도 내가 인체가 필요한 비타민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일어나있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뒤 이면에는 뭡니까? 농약은 곱하기 5 정도로 충족시킨다, 뭐 이런. 이 농약이 들어오는 순간에 간에 저장되는 비타민에는 순식간에 파괴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 또 조금 이따 점심 때 또 농약 드시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요산이라는 게 있고 지금도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먹었더니만은 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인체 내에서는 효소가 한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효소가 잠정 효소 한계론이라고 딱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특별하게 더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요 10% 정도만 소화가 되고 90%는 소화가 되지를 않아. 그리고 10% 소화되는 것도요,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질소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장으로 내려와서 부표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래저래 우리 몸속에는요 엄청난 가스량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스 중에서도 유독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라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어떤 분이 간혹 그러세요. 저는 방귀를 잘 뀌는데요, 방귀 껴도 저는 냄새가 없어요. 제가 돌아서서 지랄 이렇게 합니다. 너만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초토화가 다 됐다. 이게 그 방귀 암모니아 가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몸속에서는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의 세포를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방귀로서 대장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분출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내가 분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랫배가 빵빵해지잖아. 강의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일발장진해서 막 낀다면 한 드럼통 암모니아를 분출시키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어떡하고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있다면 1시간 동안에 방귀를 예를 들어서 5번을 이렇게 끼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1시간 반 동안 참아야 되잖아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7방 이상의 방귀 분량이 한 목에 배출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양은 한 번의 양보다는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그 7번의 양이 절대로 분출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틀림없이 가스로 만들어져가 있는데 이게 전부 혈액 속에 녹아듭니다. 이게 뇌를 치기도 해요. 만성 두통을 가지고 오고, 이게 위를 치면요 만성 위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만성 위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민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약도 내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어떤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근원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너무 항생제 좋아하시고 너무 소염제 너무 좋아하세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약물 남용 신고 접수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가보면 가장 한 해 동안에 많이 이게 전화로 걸어오고 상담을 의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항생제 남용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생제에 너무 젖어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감기 걸려서 감기가 항생제가 통한다 그랬습니까? 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감기약 먹으면 2주 만에 낫는다? 안 먹으면 14일 걸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증을 야기시키는 건데 이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기에 오려고 폼만 잡아도 감기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통증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그 약을 딱 먹잖아요. 먹게 되면 뇌가 그 통증, 전쟁이 일어난 자리를 감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무수히 엄청난 양의 세포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가 인지를 합니다.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뇌가 내려다보고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난 부위에서 신경이라는 다발을 통해서 뇌한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럼 뇌에서는 그 신경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느냐? 수습을 합니다. 원상 복귀시키자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우리 WX 속의 식물 영양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난 부위에다가 원상 복귀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는 엄청나게 상처 자국이 컸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손가락에 상처난 자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상복귀, 세포 재생 이런 쪽입니다. 이게 미네랄이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아연이라는 것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인슐린 합성에도 관여를 하지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아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합수술을 해야 돼요. 봉합수술을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전부 다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어떤 상처 봉합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는 경우와 마취를 하지 않는 경우 상처 치유가 어느 것이 빠른가? 마취 안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취를 하는 순간에 뇌는요, 상처 자국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 프로그램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공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마취약이 내 몸의 온 세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자, 다시 돌아간다면 이 암모니아 혈액을 타고 흐르다 보니까 뇌까지 치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심장에서 나왔던 피들은요, 어디로 가느냐? 일본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간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체 상부에 있는 뇌 쪽을 관할하는 것은 막바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만 인체 하부 쪽에, 목 아래쪽에 관여하는 것은요, 하대정맥을 통해서 전부 다 간 쪽을 경유했다가 이렇게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에 가면 이 암모니아를 너무 발암 물질이니까 또 작업을 합니다. 이걸 뭐로 만들어주냐? 요소 질소라는 물질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 또 질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산성 노폐물이다 말이죠. 만들어내주고 난 다음에 이거 역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물 먹어라. 넉잔 한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4잔. 아침에 눈 드실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저도 3잔을 못 먹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킥킥 소리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한 잔 먹고 이랬었는데 이게 밤새 내 몸에서 노폐물 수거했던 그 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꼭 드십시오. 그리고 물 드시고 난 다음에 한 40분, 45분 동안은 절대로 어느 것도 입에 넣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찬물은 위험하다.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이 물이 내 체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죠. 뻑뻑한 피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통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심장에서 각 조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라인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그러고 이게 조직에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라인을 정맥혈이라는 건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갈증에, 심장에서 이 갈증에는 어떻습니까? 속도전이 있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턴하는 시점에서 전부 다 이게 정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이게 상위에 놓이기 때문에 혈관이 갑작스럽게 확 수축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여기에 어떻게 신랑이 그 인간이 그렇게 속을 시켜요. 여기가 답답해지죠. 가슴을 쪼는 듯한 느낌을 받죠.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요, 등암 탁 쳐주면서 가리기 비타민만 딱 던져주면요, 이 답답했던 가슴이 확 풀려요. 가리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관 쪽에는요,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차고는 거예요. 피만 정상적으로 통한다면 절대로 차가움이 없어요. 피가 순환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쪽에서는요, 정체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종양이 생기고요. 정체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독소가 많이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주위를 곤혹스럽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류마티스다 말이에요. 류마티스가 이게 관절 변형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첫째 마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치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것도 전부 다 정맥류입니다. 정맥류. 정맥류라는 것은 혈액순환의 장애다 말이죠. 마지막 여기에서 순환의 장애가 생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치질입니다. 치질.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 그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집도를 하고 도려내는 것은요, 아주 좋아요. 쉬워요. 그런데 무조건 재발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인자 해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성분들 자궁에 관련 질환이 있으면 듣기는 쉽잖아요. 자궁 드러내면 깔끔해요. 듣는 이야기가 그래요. 깔끔해요. 그러면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좋게 들리잖아요. 깔끔해요. 뻑뻑하죠. 이거 한번 드러내고 나면 앞으로 당신의 살아생전에 자궁에 관련되는 질병은 없을 거예요. 야, 그럼 빨리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에요. 자궁이 있어야지. 남자들이 자궁 질환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꼭 있어야 될 것들로 전부 다 세팅 다 돼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분비하잖아요. 그 에스트로겐 우리는 생각하면 뭐 여성스러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서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공급시키는 것도 에스트로겐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난소를 드러냈습니다. 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얘는 연쇄적으로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신경이나 다발을 통해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다만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몸을 갖다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있어야 될 게 만약에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찌그러지가 있다.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펼 수 있는 만큼 한번 펴보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던져요. 마지막에 가서 한번 드러낼 수 있다면 드러내시는 거고 지금은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이지 말고 한번 펴는데 총력을 한번 기울여봐라. 그러면 과거 내가 살아왔던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늘 긴장 상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놓고 나면 내가 생기는 것은 가는 길이 열려가 있는 것은 병원밖에 없어요.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가 그 병원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자꾸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진짜 신경 써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어차피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밥을 할 수 있는 양만큼의 나무만 필요한데 우리는 왜 장작을 그렇게 꽉 채우느냐.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장작을 다 태워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밥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태우면 안 돼요.
그러면 밥이 알맞게 지어지고 남는 아궁이를 보면 전부 다 숯이 남아있고 타담한 나무들이 남아있잖아요. 얘들이요, 내 몸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먹어주는 거 제일 좋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탕이라는 것도 좌육이라는 것도 360을 매일을 합니다. 매일을 하면요, 내 아랫배 온도가 1도가 올라갑니다. 1도.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배가 아주 차가워서 다리미를 얹어놨더니만은, 다리미 아십니까? 다리미를 얹어놨더니만은 나중에 30분에는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던데요. 그러면 1도가 아니고 벌써 수십 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평균은 또 1도 올라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질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우리가 대장 쪽에 조금 하다가 말았었는데, 대장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대장이라는 것이요, 폭이 7에서 한 8cm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보편적으로 한 1.2m고, 어떤 분들 1.5m 정도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충수가 소장 끝과 대장 시작을 알면, 과거에는요, 참 무지였잖아.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잘못되었다라고 발표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머스매를 출산을 하게 되면요, 고추 수술을 해줬었고, 이걸 맹장 수술이라고 이것을 단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거라, 쓸모없는 거라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칼 대는 것보다 필요 없는 거니까 일찍 어떻게 다 애가 통증을 모를 적에 수술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일련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요, 유산균의 대피처입니다. 대피처. 우리 몸속에 유익균들의 대피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균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인데, 만약에 변비가 왔다면 확 밀려나가 버리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홍수가 밀려온다면요, 임시 대피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그 대피처가 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충수가 탄력이 없어요. 그러면 쉬 들어갈 수도 없고 쉬 나올 수도 없고. 근데 현대약을 하시는 분들이 충수 수술을 해가지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딱 보니까 변만 한 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변만 들어가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들락날락 끓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독만 만들어내니까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절제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죠. 그럼 자기들이 잘못 알았더라면 나중에 와서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애기들이 변을 보면요, 애기들 모유 수유할 적에 그때 변을 보게 되면 수분을 날려버리고 나면 남는 찌꺼기의 90%가 전부 균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인들은요, 수분을 날려버리면 40% 이상이 전부 균입니다. 이 균들이 전부 이 속에 들락날락거리는데 자기 눈에는 똥으로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또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우리가 대장을 결장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올라가니까 상행 결장이고 옆으로 가니까 횡행 결장이고 내려오니까 하행 결장이고 S상 결장, 직장, 항문 이래 연결이 돼요. 이 길이가 1.2m에서 1.5m다. 여기는 보면요, 우리가 내 대장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해보셨죠? 그러나 대창, 막창 이거는 드셔보셨죠? 이 겉표면을 보시지 말고 한 속을 이렇게 가위로 끊으셔가지고 오늘 만약에 드실 기회가 있다면요, 한번 까디벼 보십시오. 여기는 좋은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노폐물들이 있으니까 이 주위가 막 찌들려가 있죠. 그래서 어느 집에 대창집에 가면 락스로서 이것을 막 씻어댑니다. 맛있을 거예요. 먹는 걸 먹을 때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까디벼 보면요, 엄청난 근육질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육 사이에 미시한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늘로 이렇게 꼭꼭 찔러나는 듯한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장샘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장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 장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분 자체는 또 참기름 비슷합니다. 미끈미끈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이 장액이라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이 장벽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밀어내주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에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발라준들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위에 있는 내용물이 밀려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면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는데, 외우는 것은요, 한계가 있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장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애기들 보면 업고 다니는데 어떤 애가 경기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응급실에 환의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이렇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나면 뭐 씻은 듯이 괜찮고 이런데, 애기들이 나타난 경기는요, 열 경기는요, 전부 다 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 전부 다 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약국에 가면 이게 좌약을 해주죠. 좌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좌약을 하고 나면 열이 딱 이래 떨어지면 이거 경기는 금방 멈춥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요, 뭘 생각합니까? 전부 다 척수액까지도 뽑아댑니다. 혹시나 이게 간질이 있지는 않을까. 10,000명 중에서 이 척수액을 뽑는 데는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이 바늘이 한 이만큼 깁니다. 애기를 갖다가 그냥 눕혀놓으면 애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신경 건드리면요, 이게 완전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머리하고 발을 잡고서 확 휘어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긴 바늘 꽂아가지고 애를 노란 액체를 갖다 이만큼 뽑아냅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일어나오잖아요. 애기를 반 잡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좌약 한번 해봐라. 이러면 애가 돌아오면 그게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팁 같은 것도 이런 거 하나 챙겨놓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들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변비가 없으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식이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 이 몸속에 유익균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따뜻한 온기가 꼭 있어줘야 돼. 얘가 연동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연동운동. 이 연동운동을 해야 돼. 연동운동을 해야지 이 노폐물을 이렇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뭐 이 외에 뭐 또 다른 거 생각나십니까? 이러면. 그러면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익균, 우리가 유산균도 드셔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처음 드실 적에는요, 좀 많은 양을 드셔보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처음 들어갈 적에 한 포, 두 포 이렇게 먹어보면요, 뭐가 많아지느냐. 유해균들이 유익균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산균을 먹기 전에는 이게 방기가 없던 것들이 이게 유산균을 먹고 나니까 방기가 많아졌어요. 방기가 많아지면 좋은 건 있잖아요. 발걸음이 가볍죠. 왜? 계속 붕붕거리니까 전진 속도가 약간. 이제 그거 유리한 건 있는데, 나는 여자잖아요. 이게 70이 돼도 여자는 천상 여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창피스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분들은 우리 가스는 주로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공장. 우리가 12장, 공장, 회장 이래 있는데 이게 소장 라인이다 말이에요. 이 공장에서 효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가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여유있게 이렇게 드시고 이 유익균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5포 이상 정도 이렇게 드셔보시면 현저하게 가스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기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따뜻하게 늘 아랫배 따뜻하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제가 배를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게 배꼽이에요. 배꼽. 아랫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단전 배꼽 아래 두치 아래를 의미합니다. 두치 아래. 근데 배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위. 입술만 바짝바짝 말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라는 것은 이쪽 부위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욕이 제일 낫다. 좌욕도 언제 어떻게 합니까? 틈날 때마다 해라. 틈날. 일부러 좌욕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시간 내서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운동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건강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방송국에서 어떤 촬영을 이래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각자 대본들을 이래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전부 다 게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 과일 많이 먹어라. 이 많이라는 말은 절대로 통용이 안 됩니다. 과일도 많이 드시면요 그만큼 노폐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많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 하나 보더라도 포도가 조그마한 포도가 있죠. 이 캠벨이라는 포도예요. 캠벨이라는 포도인데 따만한 알갱이가 있는 것도 있죠. 거봉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 내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물어보세요. 원래는 작물이 요거였었어요. 원래는 작물이 요건데 여기 개량됐단 말이에요. 이 개량하는데 100%가 농약입니다. 농약. 이 사이즈 커진 만큼 농약을 더 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거봉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봉 못 먹게 합니다. 자식들. 딸기도 똑같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참외도 그래요. 참외는요 엄청나게 땅 기운을 뺏어 먹는 식물이 작물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참외 농사를 지으면요 참외가 수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외 주로 많이 작물 농사 짓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주야, 성주. 한 자리에서 계속 하잖아요.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농약힘이에요, 농약힘. 그 상은 완전히 산성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농약힘이에요, 농약힘.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농약이 좀 더 계량이 되었다는 거고, 좀 더 농약이 만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부자하고 중국 부자는 개념이 틀려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1000만 가구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한 명만 똑바로 키운다 그러면요, 나중에 인자가 1000만 명이 나와요. 중국은요, 가구수가 1억 가구가 넘어요. 거기서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애 하나한테 올인하잖아. 그랬던 시절이 작년까지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걔들이 성인이 딱 되면 인구수가 걔들만 1억 명이 이게 중국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앉자마자 30분도 되지 않아서 저보고 앞으로 너 나보고 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형이라고 불러본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렀어요. 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집에 가자. 형제를 맺었으니까 집에 가자.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현관 그 정문에서요. 자기 저때까지 들어갔는데 3, 4분이 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안에요, 농장이 다 있어. 농장 관리인이 2명씩이고요. 그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기농 재배를 합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국에는 가진 자들이 엄마 모유를 사 먹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출산모, 모유를 갖다가 돈 주고 사 먹어요.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성장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IGF-1이라는 성장인자 때문에. 이게 노화 예방 쪽이거든. 대사성 질환을 막아주는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장 호르몬 우리 몸에 분비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우리도 뇌하수체에 전엽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 되는데 우리는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 그런데 커가는 아기들한테는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 관여를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성장 호르몬은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대사성 질환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인병이에요. 성장 호르몬 어떤 경우에 많이 분비가 됩니까? 광렬한 운동을 했을 적입니다. 아주 강렬한 운동을 했을 적에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운동을 젊은 사람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 젊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약 같은 진짜 보면 어떤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데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이래 걸려. 암이 만들어지는데 15년 걸린대. MRI 기계가 사진상 촬영을 해내는데 15년 걸립니다. 한 가로 세로 직경 1cm 정도, 요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MRI 기계가 찾아냅니다. 요만하게 만들어지는데 15년 정도. 늘 365일 스트레스 속에 산다면 10년 정도 만에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론병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가? 여기에 무의 상태에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우리 애는요, 우리 집 사람은 애긴데요. 이거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가족력은 100%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가족력은 100%예요. 근데 의학계는 25%라고 자꾸 우기잖아. 이게 바로 뭐냐? 나이 45세 때입니다. 45세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4명이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각자가 45세 딱 됐을 적에 종합검사 받아보니까 간암 판정 나는 사람이 1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50에 나올 수도 있고 55세에 나올 수도 있고 60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면 그 자식은 100%가 간암 다 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0에서 출발하느냐 10m 앞서서 출발하느냐 차이점이야. 0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10m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이 삶 자체가 똑같다면요, 여기 도달하는 거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누가 먼저 도달하겠습니까? 앞서서 출발하는 인자가 훨씬 빨리 도착하지. 이게 바로 뭡니까? 간암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간암 쪽에서 어떤 명백한 결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 쓰면요, 이 친구들이 도달할 때보다 나는 여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전 인자를 확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야. DNA 정보 자체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열매가 맺혀서 그러면 지금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온 방향 그대로 직진한다면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전에 턴을 하셔야죠. 이게 바로 뭐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했던 행동, 이런 것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아오면 결과는 똑같아요. 어제처럼 살지 말고 한 번에 바꿔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게끔 서서히 바꿔라. 우리 인체 세포는요, 눈치 못 채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바디킷 들어가시잖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구는 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따라하는 사람은 요요가 없어요. 스폰서가 싫어해요. 왜? 요요가 생겨야지 내년에 또 하잖아. 근데 요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그 사람 또 제껴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귀를 이래 닫아버리는 거죠. 스폰서가 뉴트럴라이트에 관심이 없으면 파트너들도 뉴트럴라이트에 관심이 없어요. 시대 흐름인데, 트렌드인데 빨리빨리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요요를 없애주면 애기한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애기가 입에 달고 있는 사탕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애기가 눈치 못 채게 뺏어 드셔야 돼요. 지방을 갖고 있는 세포를, 그 지방을 빼앗을 때는 세포가 눈치 못 채게 빼셔야 됩니다. 눈치채게 빼는 거는요, 우리 몸은요, 무조건 요요를 만들어버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빼앗길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은 양을 축적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도 항상 눈치 못 채게 해라. 이게 바로 뭐냐? 한 달 동안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적에 1kg에서 1.5kg 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간혹 가다 파트너들이 전화 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폰서님 축하해 주세요. 그래, 축하는 하는데 뭔데라고 물어보면요, 오늘 다이어트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오늘 1kg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절대 이런 일도 없고, 굿지방은요, 최소한 굿지방이 분해가 되는데 14일이 걸려요. 딱딱한 지방. 제 허벅지 만져보세요. 엄청난 근육이잖아요. 만져보면 근육이 아니고 딱딱한 지방이에요. 굿지방이에요. 착각하는 거지. 이게 물렁물렁한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빼내줘야 되는데 이게 14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부터 다이어트 바디킷 돌입하는 거야.
그러면 첫날은요, 엄청나게 작정을 하고 합니다. 물 마시는 것부터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아침과 저녁에 그만큼 변화가 생기는 것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물 한 바가지를 드시는 순간에 아마 2kg는 또 불어날걸요? 그래서 한국암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따라가되 조금은 우리가 팁을 이렇게 던져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요, 아침마다 몸무게 재기하면 안 돼요. 짜증나요. 제 와이프 아침마다 가면 욕실을 가기 전에 체중계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요, 그 멀쩡한 체중계 발로 막 차고 지나갑니다. 그 차고 지나가는 건 뭡니까? 체지방이 올라갔다는 거야. 어제 먹지도 않았는데 뭐 뉴트라이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왜 멀쩡한 뉴트라이트를 욕을 하나, 이게. 그래서 참 답답해요. 당 수치를 가지고 당뇨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 9시 이후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틀림없이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당 수치를 체크를 해보나 안 해보나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피를 뽑아서 재보고 난 다음에 짜증 섞인 말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행동은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연동운동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온기가 있어야 연동운동을 하지만 왜? 우리가 움직이면요, 따뜻함으로써 많이 움직여져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 겨울에는 추워서 못했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연동운동은요, 그 우리 몸에 650여 개를 자리 차지하고 있는 모든 근육 자체가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한다 그랬죠. 수축할 때는 누가 관여한다고요? 칼슘이 관여해요. 이완할 적에는 누가 관여한다고요? 마그네슘이. 그러면 칼맥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유산균이 자리매김만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거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목까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잠그시는 분 계신데 오히려 심장 화기만 올리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인체 하부만 따뜻하게 해라. 그 다음 식이섬유 들어가고 유익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 만들어내는데 15년 걸리는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이 결과를 또 무의 상태로 만들어내는데 1개월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떠버렸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느냐고. 이 결과 만들어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5년. 가족력이 없다면 15년 걸렸는데 이게 무의 상태로 없어지게 만드는데 그 내 소비자는 몇 개월을 요구한다고요? 한 달 요구합니다. 심지어 빠른 사람은 일주일 만에 표가 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암 사기인데 완치 판정 나는 것을 일주일 만에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럼 모순이잖아요. 변비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셨던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몸은요, 조골세포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한 번 순환하는데요, 보편적으로 180일 정도 걸려요. 예, 턴오버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80일. 상처가 이렇게 삐쭉삐쭉 난 이 세포가 세포 분절을 해서 정상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한 번 분절만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완화가 이래 되고 또 조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게 세포 분절을 거듭하면서 이 과정으로 이래 오는 것이지 얘가 막바로 디렉으로 이래 넘어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하는 내 소비자들은 전부 다 이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1위로 가는데 15년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1위로 돌아오는데 이게 한 달에 가능하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곡해를 합니다. 세포가 분열해서 완전히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180일 걸린다 그랬지 않나? 그럼 180일이면 돌아와야지. 180일 정도 걸리면요, 이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상황의 내 몸 상태와 이 상황의 내 몸 상태 누가 합니까? 내가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맹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고 내가 활동을 해보고 했을 적에 과거의 내 모습에 비해서 내 몸 상태가 월등하게 좋아졌어. 그런데 우리는 눈도장 찍기를 원하죠. 또 여기에 CT 앞에 내 몸 전신을 맡기고 MRI 앞에 또 내 몸을 맡깁니다. 또 기계가 읽어줘야지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 CT가 방사선 물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갑상선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요오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사선 물질은 요오드 131이에요. 우리가 CT를 한번 찍었을 적에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요오드 131이 내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한번 축적된 이 방사선 물질은요, 내가 죽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반감기. 내 몸에 열이 축적이 되었다가 5로 줄어드는 거, 반으로 줄어드는데도요, 이게 만 년이 더 걸립니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적에, 방사선 유출이 생겼을 적에, 우리 현존하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방사선 물질이 해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갑상선 암을 유발하잖아.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요오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원하는 요오드, 천연 요오드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처음 딱 들어오면 이게 똑같다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적으로 간주를 하죠. 적으로 간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세슘이 축적이 됩니다. 세슘.
139가 측중. 이게 전부 다 생식기 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T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고 건강검진을 위해서 CT암을 찍고 MRI 찍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수시로 하지 마라, 수시로. 왜 산모들이 한 달마다 초음파 사진을 찍나. 양수의 때는 우리 애기는 그렇게 평온한 상태인데 초음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얘들은요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이거 보고 무슨 매네요. 발가락 그대로 있네요. 손가락 그대로 있네요. 보세요. 안 비입니까? 이게 코예요. 코 뭐 초음파예요. 20kHz라는 초음파단 말이에요. 잠수정 발견할 적에 음파 날리는 거예요. 그거 엄마 뱃속에 날리는 거지. 실컷 초음파 사진을 갖다 그렇게 찍어대렸으면서도 왜 배후에다가 젤 바르는지도 몰라요. 혹시나 내가 배후에 때가 있어서 각질이 있어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젤을 바르는 게 아닐까요? 그냥 어떤 로라를 이렇게 돌리던데 로라가 젤을 안 바르면 뻑뻑하게 돌아가서 혹시나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열 흡수를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초음파 엄청난 강렬한 열을 발산시키거든. 그 열을요 젤을 바르면서 그 젤 자체가 열을 흡수를 확 합니다.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를 날리면요 엄마 배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서울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학 회고에 초음파 사진을 수시로 찍는 것은 기형아 출산율만 높일 뿐이다라고요. 이제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다는 거 밝힙니다. 안 밝히면요 제한테 문책이 들어와요. 되는가요? 자, 그래서 얘가 부족하니까 이었습니다. 화이버 들어갑니다. 유산균 집어넣어줍니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연동운동을 돕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간다. 칼맥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현재까지 부족해서 내 인체내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완시켜줘라. 그래서 얘는요 우리 몸을 영양학적으로 분리하면 가장 많은 지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단백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비타민 B군도 넣어줘라. 왜 비타민 B군 들어간지 아십니까? 비타민 B군은 얘가 만들어내는데 얘가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은 B6가 하는데 근데 또 B6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물고 물려요. 그래서 막 골머리 아프고 이럴 때 더블엑스 미기라 그러잖아. 전부 다 물고 물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B6를 집어넣은들 비타민 B군이 제 역할을 못해요. B6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단 말이에요. 마그네슘. 그래서 기본 매뉴얼로 프로틴, 비타민 B군, 파이버, 인테스트 플로라. 됐습니까? 칼맥디 여기까지입니다. 비타민 D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타민 D가 우리가 생식기 쪽에 전립선 쪽이나 여성분들 유방암에 관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이렇게 무기력화시키는데 비타민 D가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 D는요. 제가 처음에 비타민 D가 우리 여기 뉴트라이트에서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로 기대감이 컸습니다. 혹시나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냈을까? 어디에서 추출했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버섯에서밖에 추출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어떤 식물을 채취를 해서 태양 아래서 자외선을 이렇게 UVB 파장이잖아요. 자외선이 이렇게 노출시키면 비타민 D를 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버섯인데 버섯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추출을 했을까? 그래서 비타민 D가 딱 나오기 전에 본사 강의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강의에서 비타민 D 출시되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 절대 비타민 D 효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비타민 D는요. 인체 내에서 필요한 비타민 D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부 바로 밑에 콜레스테롤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비타민 D인데 반드시 UVB 파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외선 파장을 받아야 됩니다. 유리창은요. 이 파장을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창문을 닫아놔 놓고 해바라기를 하는 사람은요 다 꽝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빛을 이렇게 쬐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콜레스테롤 원료로 해서 이거 비타민 D를 함축을 시키는데 이게 딱 내가 충전시켜서 비타민 D를 충전시키면 어디다가 저장하는 줄 아십니까? 지방층에 저장합니다. 어디다가 저장한다고요? 지방층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요 지방이요 그 꼴랑 아주 소량을 갖고 있는 비타민 D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풍부하면요. 옆에 쳐다보고 앞에 쳐다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우리가 비타민 D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이어트에 비타민 D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칼맥디가 있으니까 그거로 대체를 시키는데 근데 음식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는요. 내 인체 내에서 필요한 양의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나는 오늘 하루 왼종일 바깥에 해바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를 한 정만 먹어주면 되는데 세 정을 먹어서 이것을 3배로 확충시키고 이게 되지 않을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열이 필요하다 비타민 D가 식품 가지고는요. 아무리 맥시멈으로 충족시켜도 1, 2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8, 9는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햇빛 아래 내 몸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루 왼종일 산을 타는데도 내가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비타민 D를 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요,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뭐 췌장에 문제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전부 다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 관여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사전에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먹으라 그러는 거 다 먹었는데 변비가 해소가 안 된다. 이 변비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건데, 그럼 변비가 왜 위험하냐?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황가식 변을 보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변은 물 위에 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경우에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변비라는 것은요, 나는 변비가 없어 이렇게 자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변기 위에 앉아서 5초 안에 내가 볼일을 보는 사람은 변비가 아닌데 5초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 사람은 전 변비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발표하는 변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가 먹었던 음식 자체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8시간 이후부터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를 생각해 보면 좀 어폐가 많죠. 학교에서 어떤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올 때는 꼭 아침밥을 먹여서 보내주세요. 애 집중력에 문제가 생겨요. 꽁입니다. 꽁. 우리가 배웠던 생물학적 논리를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면요, 애가 먹었던 아침은요, 첫째 시간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 머물러 있으면요, 뇌로 공급시켜야 될 혈액을 위로 보내기 때문에 기억력이 둔화가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었던 내 입으로 들어갔던 음식 자체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는 빠른 시간을 지나야 8시간이고 보편적으로 10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 도달하는 데는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대장에 딱 도달을 합니다. 찌꺼기가.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노폐물 찌꺼기가요, 48시간 이상 체류를 하는 것을 학계에서는 변비다라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몇 시간 이상 체류하는 거? 48시간. 엄청나게 부패가 진행이 되죠. 이 속에는요, 담즙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담즙의 영향 때문에 변 색깔 자체가 황갈색 변을 보는 거예요. 이 담즙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요, 부패 진행 중에 있는 이 독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 발암물질이 이름이 조금 깁니다. 트리메틸 콜란트린이라고 합니다. 이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발암물질이 대장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해소시키는 데는 무조건 어떤 식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옹기입니다.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뭐냐. 그런데 물 먹는 것을 애시당초부터 나는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이 옹기만 줘버리면 여기는요, 진짜 건조물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물 관리해라. 어차피 내 인체 60% 이상이 물이다. 이 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액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체액은요, pH 농도가 얼마다 그래요? 7.4다. 뭡니까? 약알칼이다. 이거는 왜 가지고 알고 계시잖아. 체액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뭔데? 수분입니다. 수분. 꼭 배운 것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 공부해도 암해하고 공부 안 해도 암해하더라. 우리 애 보고 저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들. 왜? 어차피 팔자에 너는 머리에 암해 이래서 그래서. 다만 지금 다니는 직장은 스쳐 지나가는 직장일 뿐이다. 그래서 네 복이 많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직장 가고, 네가 안 된다면 뭐 나 애에 대해 가지고 어느 대학 합격했다고 저는 그렇게 크게 기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용돈은 준 적은 있지만은 하물며 어떤 이런 질문을, 아빠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냐? 뭐 그래 애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듣다가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완전 그게 완전 익숙해져 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에 딱 대학 갈 적에요, 딱 5천만 원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너가 살아라.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가 떨어먹든지 말든지 너 인생은 이제 이거다. 근데요, 서너 달 지나갔다가 밥상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얼마 좀 남았겠다? 그래. 근데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돈 관리를 합니다. 알바를 했어요. 아빠, 170만 원이 더 모였어요. 경제는 달리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쪼아댄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둘째한테도 이제 연결합니다. 원래 4학년입니다. 그냥 너도 한번 따라 해봐라. 나머지는 전부 다 엄마, 아빠, 노다, 노. 바라지도 말아라. 너가 둘이가 물에 빠지면 엄마 건진다, 엄마 건진다. 그래, 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외우는 데만 급급하지 이걸 제대로 모르세요. 우리 몸은 이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pH 농도 7.4, 약 알칼리 체액입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요,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래갑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아시도시스. 그러잖아. 이거 쉽냐, 어렵냐,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되잖아. 배운 것들은 뭐라 그래요? 쉽지 않은 거로 사료됩니다. 이래가는 것을 갖다가 염기성 알칼로시스라 그럽니다.
여기서 산성으로 가는 것은 99%고 알칼리로 가는 것은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움직인다는 것은 무조건 해를 끼치는 겁니다. 내 입에 살기 위해서 고기를 한 모타리를 먹었어요. 고기 먹기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벌써 소화가 다 되는 듯한 기분이고 벌써 어떤 분들은 고기 그러니까 벌써 어느 부위가 좋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모타리를 먹는 순간에 내 체액은 이리로 가버립니다. 산성화로 가는 거죠.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가기는 쉬워요. 반찬 하나를 먹었어요. 먹음으로써 이리 가버려요. 그럼 여기 있으면 나는 병이 와요. 그래서 내 몸은요 적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원상복귀해야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항상성. 돌아갈 적에는요 먹었던 고기를 뱉어내면 가느냐? 아닙니다. 돌아갈 적에는 반드시요 고기가 아니고 미네랄을 태워야 됩니다. 내 인체 내에 있는 무엇을 태워야 된다고? 미네랄. 미네랄이 있냐고요? 나는 늘 설탕을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 들어가는 즉시 미네랄 파괴가 일어나는데 미네랄 더블엑스하고 별도 드시는 것도 없는데 우리 이웃하는 사람들요 돌아갈 게 없죠. 미네랄 태울 게 없잖아요. 이거는 내 몸에서 합성이 안 되거든.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될 게 없어. 뼈속에서 끄집어내서 태워주고 뼈속에서 끄집어내서 태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골밀도만 자꾸 커지는 거고 여기서 호르몬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반응이 50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미네랄이 충분하다면요 미네랄을 태워서 다시 이리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어떤 병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병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라고 어떤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사람들 전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체질? 산성 체질이라는 거지.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암이라는 것도 무슨 체질? 산성 체질이에요. 그래서 내 입은 원하지만 고기도 조금 줄이시고 조금씩 줄이세요. 조금씩. 근데 나는 고기 많이 안 먹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느낌이 그럴 뿐이지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깃집에 된다 안 하면 앞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혈액입니다. 혈액. 이 혈액도 많은 양이 아니에요. 많은 양이 아닌데 내 몸무게 한 8% 정도? 분수로 나타낸다면 한 13분의 1 정도? 내 체중에. 이게 내 인체를 구성하는 혈액입니다. 얘가 나를 죽였다 살렸다 이런. 근데 이 혈액 구분을 해보면요. 혈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한번 적어놓도 절대로 안 보는 게 우리의 장점이잖아. 그 다음에 혈군입니다. 요거는 살아있는 거고 요거는 물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전체 피 중에서 얘가 한 55% 차지해요. 얘가 한 45%.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생명체는 얘가 이 위에 떠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피도 세포예요. 혈구 세포예요. 세포. 피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붉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구리 성분이 많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와요. 파란 피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많죠. 우리는 철이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뭐 헤모글로빈, 혈색소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다 통해요. 근데 이 혈구를 들여다보면요. 붉은 피, 적혈구라 그러죠. 이게 전체 피의 93.7%를 차지해요. 엄청난 양이죠. 93.7%가 적혈구이기 때문에 우리 피 그러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혈액 응고에 관련하는 거예요. 6.2% 정도가 혈소판입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죠.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치열이 안 돼요. 피가 멈추지를 않죠. 상처 치유가 어렵죠. 그 다음에 0.1%가 비입니다. 이게 우리 몸 지켜준다는 백혈구예요. 얘가 진짜 대단하죠. 백혈구는요. 우리는 왜 아세요? 흉선에서 만들어진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흉선. 근데 림프절에도 만들어져요. 림프세포는 림프절에서도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비장에서 보관해요. 비장이 냉장고예요. 냉장고. 비장에서 일시 대기합니다. 얘들 수명은요. 하루 아니면 이틀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5분에 발표하는 자료를 보니까 2년간 존재하는 백혈구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예외를 이야기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백혈구 수명은 하루 아니면 이틀. 이것도 이틀 사는 것도 잔머리 굴리는 백혈구가 이틀 삽니다. 그럼 0.1%밖에 자리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는데 늘 없어지는 양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없어지는 백혈구가 있단 말이에요. 수명 다해서. 그러면 없어질 때마다 이 위치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예비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량을 어디다가 보관해 놓는다고요? 비장. 비장은요, 위 옆구리에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위 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비장, 오장육부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통제하는 장부입니다. 얘가 이 비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공급을 전신에다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 0.1%예요. 1%도 아니고. 근데 이걸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예측을 안 하니까 세분화 시켜드릴게요.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얘가 내 몸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거, 면역 쪽에 전담하는 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탐식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백혈구는 무슨 세포예요? 탐식세포. 근데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면역세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만 설명해 줬으면 내가 빵점을 안 맞았지.
항십세포는요, 좀 어려운 말인데, 과리구라는 것이 있고요, 단구라는 것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세포 안에 핵이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단구. 그냥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추 대충 읽고 제가 들어갈게요. 호중구. 과리구의 대다수가 99%가 호중구예요. 호중구, 호산구, 호엽구라는 것이 있어요. 호엽구를 호엽기구라 그러기도 해요. 이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은 건 호중구예요. 그래서 과리구를 대변하는 것이 호중구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박테리아라든가 진균 같은 거 감시 감독하는 거. 호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생충 감염을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호엽구는 무엇을 감리하느냐? 알레르기 같은 것을 진단하고 이것을 갖다 예방시켜주는 쪽이에요. 0.1%가 백혈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얘가 0.1% 중에서 60%입니다. 그 중에서 호중구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나는 기생충이 있어? 나는 뭐 진균 같은 것이 있어? 얘가 이게는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능이. 근데 얘들이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죽을 적에는 어디 가서 죽느냐? 점막에 가서 죽습니다. 어디 가서 죽는다고요? 점막에 가서. 마지막 최후는 화려하게 장식을 해야지. 점막에 가서 일괄적으로 그 점막 쪽에는 활성산소하고 한번 격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항상 수치가 똑같고 항상 이게 양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는 이 양이 많아졌다가 어떨 때 양이 적습니다. 언제 이 양이 많아지느냐? 내가 과로하고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양이 많아집니다. 들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잖아요. 백혈구는 나를 지켜준다면서.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많아져요.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장부 정리를 한다고? 또는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 올밤을 쉬었어. 아침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눈이 캥하고 어떻습니까? 피부와 피부 걷지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피곤함이 엄습할 때는 어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입이 까끄러워서 음식이 삼켜지지도 않고 입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까끄럽다는 것은 뭡니까? 점막에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죠. 상처가 났다는 것은 바로 얘의 행동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요, 가리구가 상처를 내놓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요, 나머지 면역세포가 가서 수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깨끗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내한테 전화 와요.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을까요? 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답은요, 충분한 휴식이에요. 정확한 답은 휴식이에요. 더블 X가 아니고 이거거든. 근데 이 당구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뭐냐? 어떤 정보를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어떤 균이 내 몸에 침투하면 텁썩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성면까지도 잡아먹고 뭐 죽고 뭐 이런 거. 이걸 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적에 효소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면역에 관련되는 효소하고 소화에 관련되는 효소로 이렇게 양분대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똑같이 떨어지고 요것도 똑같이 떨어지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요거는 남아있는데 요거 녹음하는 사람들 갑갑하겠네. 여기에 남아있는데 여기 먼저 소진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소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어서 족치는 거죠. 내 입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소화효소가 관여할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고갈되는 거예요. 얘가 남아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신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봤을 적에 인간이 너무나 어이없는 거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너는 면역에 관련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줘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대식세포예요. 이 대식세포가 얘는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면역세포 쪽이야. 근데 얘는 어떤 쪽에 관여한다고요? 소화에 관여.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대식세포가 이쪽으로 움직여주니까 내 인체는 뭐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져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합니다. 이게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 답은 다 나와요. 이래 나오는데 이게 대식세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제가 이걸 때문에 설명하는데 수지상 세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시기 좋을 거예요.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예쁜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총 보스세포입니다. 얘가 70명령 다 내립니다. 얘가 가라 그러면 갑니다. 하나의 실예로서요. 면역세포가 뭐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습니다. 얘 옆으로 어떤 장애물이 지나가더라도 얘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만히 수면 모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옆에 어떤 균이 지나가니까 퇴치시켜 그러면 퇴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스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사령관 세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면역하면 야 이거 막 머리 아파 다 치우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능이라도 나오면 외우고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면역세포 이겁니다. 이 면역세포 그러면 우리 한 문점은 들어봤어요. B세포. B세포 그러니까 헷갈리십니까? B임파구. 이것도 헷갈리십니까? B림프구.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T임파구.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입니다. 얘는요. 이게 면역하는 거는 뭐냐? 면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자, 제 몸뚱아리가 이랬어. 내 몸뚱아리가 이랬는데 외부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온다? 막아야지. 적이지 않습니까? 적 맞죠? 그럼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 백혈구가 나와서 싸운다. 맞는가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받아봤었고
콜레라 예방접종 다들 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그 예방접종이라는 허울 아래서 우리는 뭐 균을 주입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과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적이 침투해 왔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어요? 이거는 누구가 막아주느냐? 주된 임무는 비인파구가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군인입니다. 대다수가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균들이 내 몸에 침투해 왔을 적에 나가서 싸우는 건 군인입니다. 군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도 나오겠습니까? 경찰도 나오겠죠? 경찰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부 반란입니다. 내부 반란이라는 건 뭡니까? 정상세포가 종양으로 바뀐다든가 정상세포가 암세포화가 된다든가 이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거 이건 경찰입니다. 경찰. 주로 경찰은 T세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적의 정보를 뭐라 그럽니까? 항원. 이 항원에 대처한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항체입니다. 항체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비인파구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적이 침투하면 쉽게 퇴치를 시키죠. 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바이러스도 물론 중요하고 퇴치 능력을 비웁니다. 비우는데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은 주로 암 쪽으로 가기 위함을 막기 위한 거야. 그럼 주로 어느 쪽입니까? 이겁니다. T인파구입니다. T인파구 생성에 각별하게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엔돌핀입니다. T인파구 생성에 엄청나게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그러면 이상구 박사 생각나시죠? 이 양반이 엄청나게 붕 떴습니다. 그러다가 한 6, 7년간 한국에 못 들었죠. 뭐 방송국에 가서 우유 먹지 마라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유만 안 먹어도 너는 너 명대로 산다고 이야기했다가 못 들었습니다. 축산 농가로부터 계속적으로 압력 그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랬습니다. 들어오면 죽인다 이래가. 이 엔돌핀을 만들어내는데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게 뭐냐? 웃음입니다. 물론 다른 거 비타민C도 관여를 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게 뭐라고요? 웃음이야. 그냥 피식 쪽에는 웃음이 아니고 박장대소하는 웃음.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가실 적에요.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허벅지 꼬집으면 어떻습니까? 하죠. 그리고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거야. 근데 그냥 간단한 웃음이 아니고 여운을 갖고 있는 웃음.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미쳤다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미쳤다는 소리가 들어야지 성공합니다. 그렇게 긴 여운을 갖고 있는 웃음을 크게 한번 질러보십시오. 근데 소심한 A형들이 많잖아. 쪽팔려서 못 웃잖아. 집에 갈 적에 차 안에서 웃으십시오. 이게요, 엄청난 엔돌핀을 만들어내고 이 엔돌핀이 T세포 활성화에 크게 관여합니다. 얘가 내부의 적을 케어하는데 전체적인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는요, 전방, 후방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전방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군인의 역할도 하고 경찰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를 갖다 키워라. 얘가 활성화를 띠고 있으면 우리가 암이 덜 생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대두가 되고 이상구 박사 그러면 엔돌핀 비타민C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식품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이 잘 안 나. 그럼 비타민C 먹이라. 그러면 비타민C가 들어가면 내 몸속에 머무르고 있던 모든 영양소를 확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막 피로감이 확 줄어들어서 머무르고 있던 모든 영양소를 일순간에 확 태워버리니까 비타민C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원유에서 수입했는 거고 원유. 두 번째는 아스코르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미국에서 주된 많이 만들어내는데 주 원료가 뭐냐 그러면 뭐 옥수수 녹말이에요. 옥수수 녹말. 그리고 옥수수산이에요. 옥수수산 또는 당이죠. 당. 이거 두 개를 원료로 해서 옥수수 녹말과 옥수수 당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켰다 여기다가요 휘발성 산을 첨가합니다. 이걸 첨가를 해요. 휘발성 산을 첨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재료가 전부 다 뭔 줄 압니까? GMO입니다. 100% GMO입니다. 유전자 변이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이걸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스코르보산이에요. 그 이전에 일부는요 전부 다 원유에서 추출했죠. 원유가 뭡니까? 기름이에요. 원유 수입을 하면 1등급이 뭡니까? 1등급이 항공유예요. 1등급 항공유부터 먼저 분리시켜. 2등급 휘발유 분리시켜요. 3등급을요 등유하고 경유를 분리시켜요. 4등급을요 벙커CU를 분리시킨다. 5등급이요 미네랄 오일을 만들어내요. 하긴 벙커CU하고 미네랄 오일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미네랄 오일이 우리가 그 경쟁하면 좀 모순이네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네랄 오일이에요. 전부 기름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모공 다 막아버리잖아. 모공 다 막아요. 이거예요. 피부를 숨 못 쉬게 만들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6등급이 바로 뭐냐 하면 콜타르라는 거예요. 콜타르. 콜타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1번이 아스팔트예요. 2번이 구두약이단 말이야. 3번이 색소예요. 색소. 어떤 색소가 첨가되었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밥 숟가락 들고 아스팔트 끓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요.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비타민C예요. 비타민C라.
그거는 내 몸에 들어오면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체에 도움이 있어야지 비타민 C화가 되고 그 모체가 관여하는 모체가 없으면 결석화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면역이에요, 면역. 그 다음에 얘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적어놨던 적혈구 팽팽팽팽 잘 돌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잘 돌게 만들면 돼. 그러면 이게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1번이 뭡니까?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다 나타나죠. 비만까지.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